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말 꺼내기도 부끄럽고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기억이라 차마 입 밖에 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묻어두기만 할 순 없어서 이렇게 하나씩 털어놓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것도 저와 웃으면서 인사 나누던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이웃 남자와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흔히 말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이 바빠서 아내와 시간을 자주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히 일하며 가정의 책임을 다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몇 달 전부터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좀 빼고 싶다는 말과 함께였지요. 저는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생각했고 운동 다녀오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헬스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와 길 하나만 건너면 보이는 작은 피트니스 센터였다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수상한 기운을 감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운동에 다녀오면 활기 넘치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운동이 좋긴 좋구나 싶었을 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 잠금 방식을 바꾼 겁니다. 평소엔 단순한 패턴으로 잠금 해제하던 것을 지문 인식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순간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유 없는 변화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작은 태도들이 조금씩 제 촉을 자극했습니다. 외출 준비할 때 옷차림이 달라졌고 향수를 자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 시간이 길어졌고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설마라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증거 없이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문으로 바뀌어 잠금은 풀지 못했지만 퀵 패널을 열었을 때 블루투스로 연결된 차량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GV80 순간 머릿속에서 사람이 겹쳐졌습니다. 우리 단지에서 GV80을 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깔끔한 옷차림. 항상 웃는 얼굴. 몇 번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고 형님 안녕하세요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남자. 이름은 이민호.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후로 제 시선과 촉은 예민하게 그쪽을 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아내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하루는 직접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운동 갔다 올게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따라 나가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을 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도 안 돼 아내가 다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한 남자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 차 GV80 민호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는 도심 외곽 쪽으로 향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며 뒤쫓았습니다. 결국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그 남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기울여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어들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순간의 분노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 인생과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헬스장의 CCTV 기록,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이동 동선 하나하나를 추적했습니다. 저희 집 앞 주차장의 시간대별 차량 위치를 확인했고, 심지어 아내가 갈아 신은 슬리퍼가 상간남의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는 흔적까지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운동을 하러 다닌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제 아이가 집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카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는 매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감정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명백히 혼인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저는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에 차가운 전율이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지방 출장이라 거짓말하며 본가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결국에는 결정적인 장면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영상. 그 순간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받는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기대한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담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급하고 약간은 억울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게 뭐야?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확실히 두려움의 떨림보다는 분노와 당황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로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리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또 다른 것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더는 감정적인 대화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고 냉정하게 법과 증거로 맞부딪힐 차례였습니다. 그 후 아내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오해라는 단어만 반복하며 상황을 부정했습니다. 당신 잘못 본 거야. 진짜 오해야. 그러나 그 오해라는 말이 제게는 허무한 거짓말처럼만 들렸습니다. 제가 이미 똑똑히 본 것들, 직접 손에 쥔 증거들이 있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는 겁니까? 결국 그녀의 메시지는 애를 내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있는데 이러지 말자. 당신이 감정적으로 돼서 실수하는 거야. 그러나 제게 돌아온 건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날아든 한 문자가 저를 온몸으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각오해. 순간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감정적으로 치달아 문제를 키운 것처럼 몰아세우려는 태도. 그 뻔뻔함이 차라리 두려움 이하였습니다. 상간남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변도 무시, 사과도 무시, 조율 의사도 무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그 무시 자체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 하나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다른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는 가정이 있는 또 다른 가장이었던 겁니다.
소름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알고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아이클라우드 백업 자료를 복구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속에는 노골적인 약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둘 다 이혼하고 진짜로 같이 살면 그땐 마음껏 볼 수 있겠지. 오늘은 애 때문에 늦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매일 함께하고 싶어.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간남의 배우자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 일부를 정리해 정중히 전달했고 곧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믿지 못하던 목소리는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느끼는 숨소리와 함께 저와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날 우리는 같은 고통을 공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대로 끝내버립시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제 아내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오해라 주장하던 사람은 눈물을 쏟아내며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애 때문에라도 살려줘. 그러나 그 눈물과 목소리는 너무도 가짜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클라우드에서 들키면 끝이니 흔들리지 말자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게 흘린 눈물이 진심일 수 없다는 걸 똑똑히 알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차갑고 조용히 끊어내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끝내 그녀의 메시지와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응징이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친정에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거와 함께 장인 장모님을 직접 찾아가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장인은 말문을 닫았고 장모는 눈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짓밟은 일입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쫓겨갔고 저는 아이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아내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저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오직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철저히 감춰졌던 두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신의 굴레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의 무너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있고 무너졌으며 차갑게 굳은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간남의 배우자와 뜻을 모았고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했고 제 안에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이 배신의 대가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심은 제 삶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준비됐고 법은 움직일 겁니다. 저는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리라는 마음, 그리고 무너져버린 제 인생을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명백한 증거와 분명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니 최소한 그들 또한 무너지는 걸 깨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늘 그렇듯 잘못을 저지른 쪽은 끝까지 발버둥치며 자신을 피해자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이는 상간남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내용 증명을 무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어나던 그가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곧바로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은 해당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과 냉대를 일삼아 그로 인해 고통받던 아내를 위로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신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제가 아내에게 폭언을 해왔다고요? 제 양심과 제 행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들인데 감히 법정 문서 안에서 그런 거짓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분노를 넘어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쓸리기보다는 차갑게 대응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는 장면이 찍힌 CCTV, 차량 안에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마주 앉은 사진들. 무엇보다 아내와 상간남의 아이클라우드 대화 백업엔 너무도 적나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애는 친정에 맡겼으니 새벽까지 놀자. 남편은 진짜 기계 같다. 감정이 없어. 당신이랑 있을 때가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누가 봐도 단순한 위로나 오해로 치부될 수 없는 대화들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묶으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합니다. 오히려 상대가 거짓을 늘어놓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아내 역시 예상대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오해라던 사람은 이제 한순간에 피해자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재판부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소외당했고 가정을 지키려 했으나 남편은 가족보다 일에만 몰두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치미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상간남과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감히 가정을 지키려 했다니. 증거는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아내의 계정 안에서 발견된 메시지와 사진, 상간남이 보낸 호텔 예약 캡처본까지 모든 것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줬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는 의외로 양육권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아이와 늘 함께 지내며 책임져온 사실, 아내가 오히려 불륜 중에도 아이 돌봄을 자주 친정에 맡겼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육권만큼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내고 마치 자신이 성실한 엄마였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이 돌봄 일지를 억지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위성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시간대가 맞지 않았고 아내가 아이와 함께 있다고 적은 날에도 실제로는 상간남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잔혹한 점은 아내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감춘 채 저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저는 늘 외로웠어요. 남편은 제게 말을 잘 해주지도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입으로 상간남에게 남편을 돌덩이 같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라니. 아이를 두고 다투는 과정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언제 와? 아빠 엄마랑 같이 놀자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 앞에서 의연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했던 동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물뿐이던 그녀는 이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들 절대 쉽게 끝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그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켜야 할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내는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번호를 바꾸어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이건 그저 한순간의 감정 착오였을 뿐이야. 아이와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숨조차 막혔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착오라니. 차라리 입 밖으로 듣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기계 같은 남편이라 비웃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와 제게 인생의 전부라 말하는 그 언어의 모순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결별의 표현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문장은 제 삶 전체를 가르는 선 같았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책임 인정. 상간남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명시. 아이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귀속. 아내는 면접 교섭만 가능. 상간남의 정서적 위로 주장은 신빙성 부족으로 기각. 항소 의사 표명. 그날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판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들의 거짓말은 차례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항소라는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처음으로 찾아온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널 끝까지 지킨다. 반드시 지켜낸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상간남 측은 예상대로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분류는 오해였다.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였다. 자신은 단순한 위로를 했을 뿐이다. 웃을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판을 뒤덮고 있었고 재판부조차 명백한 불법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우정이라는 포장지를 걸쳐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두려운 건 법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낙인을 찍히게 될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항소 준비 과정에서 그의 숨겨진 이중 생활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분석했고 숨겨두었던 별도 휴대폰까지 찾아냈습니다. 카드 내역, 통화 녹취, 메신저 기록은 가면을 벗겨내듯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와 그가 차에서 나눈 농담과 애정 어린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있을 때 진짜 여자로 사는 기분이 들어. 남편이랑 있으면 돌덩이랑 사는 것 같아. 감정도 없고. 그 기록들을 보자 제 뒷목에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저는 끝내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한참을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날마다 일하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친 제가 돌덩이였다고요? 아내의 눈에 저는 그저 무감각한 기계였던 겁니다. 저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순간에만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치욕은 끝없이 굴러떨어졌고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의가 치솟았습니다. 그런 말을 남긴 사람을 다시 제 곁에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항소심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상간남의 주장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상간남은 아내에게 속인 이중생활과 불법적인 교제 은폐로 인해 자기 배우자에게서 또 다른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법정 안을 넘어 사회의 시선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결국 지역 커뮤니티와 언론 매체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사람들은 단번에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엄마가 불륜녀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도 책임도 믿음도 모두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부디 법이 이들의 거짓을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카페 게시판에는 열댓 개의 글이 줄지어 올라왔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더 확실하게 당사자가 누구인지 지목했습니다. 아내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자주 올리던 SNS 사진, 특히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들은 캡처돼 조롱거리로 돌려졌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자리를 잡던 그녀는 스스로 쌓아 올린 이름 위에서 집요하게 무너졌습니다.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엔 익명에 숨으려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얼굴, 이름,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파악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사생활 문제다라며 포장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는 직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들어앉아 은둔하듯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정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흐느낌이었지만 결국 부탁이었습니다. 그래도 애 엄마인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되겠니?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제 말끝은 싸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 지나온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앞이 뜨겁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조금씩 성장했고 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사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아이의 웃음은 언제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학교 앞 놀이터를 걸을 때면 가끔 친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 엄마 그 얘기 들었지? 제 귀에도 닿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왜 사람들이 쳐다봐? 라고 물을 땐 대답 대신 그냥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상간남도 몰락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이미지 추락으로 거래처들이 하나 둘 손을 떼며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도덕성 문제로 징계가 내려졌고 무엇보다 그의 아내가 강력하게 이혼을 추진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재판 결과 그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양육비와 위자료로 지출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그는 하소연했다고 들었습니다. 잠깐의 감정이었다고. 근데 왜 이 지경까지 된 거냐고.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저는 냉소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깐의 감정? 그 잠깐이라는 이름 뒤에 무너진 건 수많은 날들의 배신과 파괴였습니다.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상간남의 가족까지. 잠깐이라는 말은 너무도 비겁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그 후 완전히 끊겼습니다. 둘은 서로의 몰락을 마주하며 다시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분류는 욕망으로 시작해 파탄과 추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아이의 한마디였습니다. 면접 교섭일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냥 아빠랑만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은 꽉 막히고 눈물이 북받쳤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널 다 책임진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모든 게 차갑게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퇴근에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게 박힌 민사소송 서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서류를 펼친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용은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못했단 말인가. 아이와 함께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와의 만남을 막았다고 주장하다니.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주장한 방해 행위라 불린 사건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예정된 면접 교섭을 미룬 적이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며 변호사끼리 조율도 이미 끝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내는 의도적 방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더구나 명예훼손건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제가 퍼뜨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사회적 몰락은 그녀 스스로와 상대 배우자의 폭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법을 이용해 복수를 실행하려 했던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쾌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청구는 사실관계 부족, 고의성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제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끝끝내 반성하지 않고 자기 보호와 보복에만 몰두하는 아내의 모습이 차갑게 등을 스쳤습니다. 그 일 이후 아내의 사회적 위상은 또 한 번 더 깊이 추락했습니다. 이미 지역 사회에 그녀의 불륜과 재판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남편을 엮고소한 엄마라는 오명이 더 씌워졌습니다. 아이의 학교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애 아빠한테 소송까지 하더라더라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갔던 면접교섭 자리에서는 학교 앞에 주차한 아내의 차 안에서 20분 동안 그가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차에서 흐느끼며 울다가 결국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간남의 몰락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사업은 거래처들이 신뢰를 거두며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도덕성 결여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 충분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일감의 절반 이상을 잃고 남은 수입도 위자료와 양육비로 절반 이상이 압류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들은 그의 말은 한심했습니다. 진짜 잠깐의 감정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거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깐이었다고. 그 잠깐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무겁게 우리 모두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저의 가정, 제 아이의 마음, 그 사람의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그 잠깐에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는 이혼을 확정지었습니다. 양육권은 그녀가 가져갔으며 그는 매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즈음 저희 아이는 제 곁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교섭이 있는 날조차 아이는 처음부터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냥 아빠랑만 살 거야. 그 순간 제 목이 꽉 막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고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널 끝까지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긴 싸움 끝에서 모든 것은 마무리됐습니다.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 아내의 역공 소송까지 모두. 저는 아이와 단둘이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이와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가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저는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합니다. 엄마는 멀리서 널 지켜보고 있단다. 저는 진심으로 아이를 괴물 같은 기억으로 엄마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치욕스럽고 배신당한 일이었어도 아이에게 엄마는 결국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거나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은 잠깐의 감정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잠깐이 아닙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무너지고 짓밟습니다. 저는 다시 웃음 짓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남은 삶의 의미입니다.